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 1910년 8월 국권을 강탈당하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요. 한편으로는 다양한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을사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저항한 우리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근대 문물 수용으로 해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몇 번째 만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오셨어요? 38번째. 와,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가죠. 그렇죠? 우리 제자들이 그 사이에 실력을 많이 쌓았을 거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벌써 38번째 공부를 하는 만큼 벌써 교재도요, 뒷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교재 몇 페이지 피셨어요? 바로 76페이지. 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에서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했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고종은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자 더 이상 경복궁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우리는 이것을 아간파천이라고 했었죠. 자,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이제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게 되고 그때부터 조선의 이제 자주권은 더욱더 추락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서재필과 같은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주 독립을 지켜가자라면서 단체를 만들었었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민중계몽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정도 이후에 돌아오시죠. 그러면서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이때의 개혁이요. 갑오개혁입니까? 을미개혁입니까? 광무개혁입니까? 그렇죠.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1897년 이후로 열심히 우리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까지 공부를 했어요. 맞나요? 자, 이러한 상황은요, 1900년대 초반까지 쭉 이어져요. 대신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일본이요, 동학농민운동 그 진압하러 들어왔다가 청나라와 전쟁 벌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그때부터 일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일본이 이 조선을 이제 차지할 것이니 청나라는 간섭하지 마!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이런 대립에서 결국 승리한 나라가 누구였어요? 일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점차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칠판 이동해서요. 오늘의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요, 일본의 세력이 이제 러시아를 제쳐버리고 보다 강해지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1905년 을사조약 체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 부분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이 좀 전에요, 몇 년이라고 말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1905년. 자, 일단 여러분들, 조약이라고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에 맺은 약속인 거잖아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을사조약 그러면 누구와 누가 맺은 약속일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내용 속에 보면 이제 우리를 분노케 하는, 좌절케 하는 뭔가의 내용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 세 개 국가가 조선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가 청나라가 일단 먼저 무너졌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누구와 누구와?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일본은요 1904년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에요. 자,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요, 일본이 승리했어요. 전 세계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본이라고 하면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아닌데 언제 이렇게 세력을 키웠지? 그러니까 이들은요 개항을 한 지 50여 년 만에 세력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퇴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약속을 맺냐면 우리 일본이
이 조선, 대한제국을 차지할 터이니 러시아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 라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일본의 그 조선 지배에 대해서 간섭할 만한 나라가 이제 동아시아에선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 일본은 우리를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면 을사조약의 체결입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한국 정부가 외국과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일본 정부의 지휘와 감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는요, 외국과 조약도 맺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면요, 우리가 나가서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대신 나가서 맺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빼앗아갔다. 강제로 빼앗아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강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일본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통감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인을 통감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때 파견된 통감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을사조약을 주도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견을 해가지고요. 조선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는 상황. 자, 그러면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 정치를 간섭하고 있어요.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국에서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대한제국이란 나라는 혼자 조약도 못 맺어? 거의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보고요. 이 조약에 사인을 할 사람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신하들은요.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런데 앞장서서 조약을 체결했었던 5사람이 있었죠. 그의 대표적인 사람,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바로 이완용, 박재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묶어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러줬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하길 조약이라고 하면 나라와 나라가 맺는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약은요, 항상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의 마지막 도장이 쾅 하고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당시 우리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고종이죠. 그렇죠? 근데 을사조약에는요. 고종의 마지막 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약이라고 하면요.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조약의 정식 명칭, 제목이 있어줘야 되겠죠. 근데 을사조약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막 급하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제목조차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을사조약은 뭐예요? 을사년에 맺어졌다라고 해서 을사조약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을사늑약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체결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점만 본다 하더라도 뭔가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은 조약이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해요. 일단 우리는 그중에서요. 고종의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종은 끝까지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전 세계에 호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외국아 좀 도와줘라고 호소하고 싶어서 당시 네덜란드에서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인데 그곳에다가 특사를 보내죠. 우리는 그들을 이제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름을 기억 못하셨으면요. 이때 파견된 특사가 몇 명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몇 명입니까? 그렇죠. 3분입니다. 3분. 혹시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눈썰미 아주 뛰어난 제자들은 이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준, 이상설, 그리고 그렇죠. 이휘종이 되겠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3분을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을 하여서 우리의 억울함을 전 세계에 호소하려고 하였더라. 물론 일본이 이미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회의장 밖에서라도 열심히 우리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됐나요? 자, 또 지식인들 중에서는요. 아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관리가 서명을 했단 말인가 라면서 분노하는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장지연입니다. 이분이 당시에요.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을 썼는데 글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시랴 방성대국입니다.
시랴 방성대곡이라고 이제 논설문을 올렸어요. 좀 이름이 긴데요. 풀어 이야기하자면 오늘의 목노와 통곡하노라. 오늘의 목노와 통곡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제 황성신문에 실려져 있는 제목의 이제 뜻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아니 어떤 나라의 대신들이 우리 4천년 역사를 팔았는가라고 하는 비판하는 글이 올라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읽어드릴 터이니 일단 오늘은 이름과 제목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라의 신하들 중에서요, 국왕을 제대로 보필 못했고 이러한 조약을 막지 못했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민영환 선생입니다. 자, 이분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요, 고종을 호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자결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대나무가 나중에 한 그루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당시 신문에 민영환 선생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기사로 수록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이제 죽이겠다고, 제거하겠다라고 앞장서신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안중근 선생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안중근 선생 하면요, 일단 이름도 익숙할 것 같고요. 그분의 모습도 익숙할 것 같은데 먼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중근 선생 하면요, 제가 앞서서 이토 히로부미 이야기했었죠?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했었던 일본인입니다. 그 일본인을 이제 제거했던 이제 분이죠.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안중근 선생이 일본인으로 이제 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총안자를 숨겨갑니다. 그리고 딱 도착을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보이자 이제 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그곳에서 이제 죽었어요. 물론 이제 안중근 선생은 그곳에서 체포가 되어서 다음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만 이분의 이러한 뜻이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중근 선생 하면 여러분들 이분의 그 손가락 모양으로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진 한번 보세요. 보면 이분의 왼손 있죠? 왼손 중에 네 번째 손가락을 보면 약지. 예, 중간에 지금 이렇게 좀 짧죠, 모습이. 이분이 이제 거사를 치르기 전에 동지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한 목숨 바쳐보자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서로 혈소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제 맹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하면 그 손도장이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짧은 그 모습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무래도 시험을 대비해야 될 터이니 안중근 선생의 이 업적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국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들이 전개되었겠죠. 그쵸? 자, 여기는 사살이고요. 여러분 앞서서 이 헤이그 특사 이야기 했었죠. 근데 일본은 이 헤이그 특사를 핑계 삼아서요, 고종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어떻겠어라는 걸 이제 압박을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1907년이 되면요,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요. 고종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분이 순종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순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지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엔 일자가 대한제국, 너희들은 돈이 없잖아. 그러니 군대를 유지하기도 힘들겠지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군대마저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군대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건요,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결국 우리는 이제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 그래서 1910년 8월이 되면 모든 권리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국권 강탈이 시작되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을사조약 체결은 여러분께서요, 내용을 딱 봤더니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미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다 별표 치고 싶어요. 내용도 별표 치고 여기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도 별표를 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요, 순서로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꼭 좀 기억시켜줬으면 좋겠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을사조약을 체결했죠? 자, 이것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해 군대마저 해산당합니다. 그리고 국권을 강탈당합니다. 되셨을까요? 좋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국권 강탈당한 상황까지 공부했는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식민지배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요, 대단어를 바꿔서 갈게요.
그래서 일단 그 이후 상황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마인드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화기 공부하고 있죠. 그쵸? 개화기라고 하면 특히나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때부터 이제 항구를 열었으니 많은 새로운 문화와 문물들, 그쵸?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그때 들어온 문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모두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기보다는요, 이런 게 들어왔어, 이런 게 들어왔어라고 해서 분야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요, 의, 식, 주의 변화가 되겠죠. 그쵸? 먼저 옷의 변화를 볼까요? 우리 개항 이전에는 뭐 입었어요? 한복 입었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개항하고 난 다음부터는 서양식 옷이 들어오는데요. 서양식이다라고 해서 이때는요, 양자를 붙여요. 남자들이 입었던 옷은 양복, 여자들이 입었던 옷은 양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양복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입으시는 옷들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습이 조금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제 남자들의 모습이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비롯이 됐고요. 반면에 양장은 어떤 모습일지 조금 여러분 낯설죠?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분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양장을 입은 분이라고 추정되는 윤고려라고 하는 여성분이에요.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하늘을 딱 봤더니 조선 후기 여인들과는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조선 후기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나갈 때는요,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쓰고 나갔었죠. 그래서 눈만 빼꼼하게 내밀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화려한 모자를 쓰면서요,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레이스도 상당히 화려하고요. 그렇죠? 아름다운 지금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 유럽 귀족 그 부인들이요, 입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양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 다양한 형태의 양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에서도 변화가 생기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상투를 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단발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국가에서 단발령이라는 걸 내렸었잖아요.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연도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1895년. 그게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때 단발을 실시해라라고 발표했었던 개혁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실까요? 바로 을미개혁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먹거리의 변화를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먹거리들 들어오겠죠. 대표적인 게 빵, 커피, 홍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요, 이 커피를 정말 사랑했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마니아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고종이에요. 고종이 아간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곳에 처음 이제 커피를 맛보셨대요. 그 이후 커피에 상당히 이제 매료가 되어서 나중에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도 커피를 많이 드셨다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통식으로 이제 뭐 한식을 먹더라도요, 그 먹는 방식에서 변화가 생겨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조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조선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또 남자들도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상 받으시죠. 그렇죠? 아버지도 혼자 받으시고요. 예전에는 이제 밥 한 번 먹으려면 상이 몇 개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남녀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 먹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겸상이라고 불러줘요. 자, 집의 모습에서도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최초로 들어온 외국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일본인들이죠. 그렇죠? 일본인들은요, 주로 이제 항구 주변에 많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일본식 주택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봤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혹시 서울, 경기도 주변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요, 인천 차이나타운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일본식 주택이 남아있고요. 전라도 지역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요, 군산 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셔도 많은 집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서양식 건축물들도 지어져요. 자,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립문. 여러분, 독립문 하면 어느 단체에서 만들었었죠? 그렇죠. 독립협회에서 만들었었고요. 그 모습은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을 본땄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 조선 후기에는요, 천주교 믿으면 안 돼서 많은 탄압받았죠. 이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많은 성당이 지어지는데 그 성당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명동성당이에요. 언제 보실 수 있을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날과 크리스마스 날. 그때 이제 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뉴스에 많이 나오죠. 나무 의자들이 쫙 줄져 있고요. 아주 높은 천장에 그렇죠. 신부님이 이제 그 미사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명동성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우리 궁궐 안에도요. 서양식 건축물들이 지어지는데요. 이때 덕수궁에 석조전이 지어져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 덕수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에서요. 가장 중심 궁궐이 어디라고요? 경복궁. 예, 여기 경복궁 있어요. 경복궁에서요. 큰 대로를 따라서요. 한 10분 정도 내려오면요. 여기에 덕수궁이 있는데 옛날 이름은 경운궁이에요. 경운궁, 덕수궁. 경운궁, 덕수궁입니다. 우리 고종이요. 아간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 옮겨갈 때 있죠. 그때가 어디냐면 덕수궁 북서쪽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으로 이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돌아오셔서 대한제국 수립할 때도요. 이쪽으로 안 갔어요. 경복궁으로. 왜? 일본의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에 있었던 경운궁 덕수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석조전이라고 하는 이제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먼저 한번 확인하면 좋겠죠? 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말 선생님, 궁궐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치고는 조금 서양식 모습이니까 우리와는 다르군요 라는 게 확연하게 눈에 띄죠. 자, 여러분 이 석조전은요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층은 이제 접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이용하던 공간이 있고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궁궐 가시면 반드시 이 부분 이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왕에 사진 본 거요. 한 장의 사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모습이에요. 자, 전화의 모습인데요. 아니 선생님, 전화가요. 무슨 오디오만 해요. 그렇죠. 우리 제자들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시면 너무나 크죠. 근데 모양만 큰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독특했어요. 이 이제 전화 같은 게 우리 너무 낯설어가지고요. 그 당시는 이제 덕률풍 이렇게 불러줬대요. 왜냐면 전화가 영어로 텔레폰이잖아요. 그 텔레폰을 듣는 그대로 해가지고 한자로 적으니까 덕률풍이 됐는데 너무 신기해서요. 당시 이제 고종에게 뭔가를 알릴 때도요. 그냥 여보세요 저 누구인데요가 아니라요. 머리 단정하게 하고 관복 갖춰 입고 4번 절하고 그리고도 수화기를 바닥에 놓고 엎드려서 고종에게 뭔가를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사진 보니까 여러분들 전화 거는 사람 말고도 누군가 옆에 서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전화를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만약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가 너무 길거나 농담이 좀 지나치다 싶으면 중간에 전화를 이제 끊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변화를 볼까요? 철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요. 철도 제가 개통되는 그 사진 보여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철도는 뭐뭐다라고 설명했었는데 기억날까요?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우리는 이 철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경인선이라고 불러줘요. 선생님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경인선. 그럼 대답해 주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뭡니까? 경부선. 서울에서 신의주까지는 경의선. 이게 맞아요. 이 당시 처음에 기차가 들어왔을 때요.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쇳덩어리가 막 가요. 그렇죠?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어머, 저 쇳덩어리가 불을 뿜어내면서 간다라고 해서 화륜거, 불화자를 써서 화륜거라고도 불러줬대요.
처음에는 너무 놀랬지만요. 나중에 이제 생활이 편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일단 마차라든지 가면 안 타고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철도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점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건설되지 많은 철도는요. 우리가 건설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건설을 합니다. 일본이. 왜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여기 지금 한반도라고 했죠?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뻗어나가고 싶어 해요. 그만큼 일본의 군대를 빨리빨리 상륙시켜서 진출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때 부산항에 군대를 내려놓고 그 군대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철도 건설에 앞장섰어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철도, 다시 한번 말했지만 생활을 편리하게도 해줬지만 일본의 무엇에 침략에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바로 뭐냐면 국가가 이렇게 이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기관들,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답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 조직 이름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떠한 일을 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먼저 우정국. 우정국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갑신정변에서 배웠었는데. 우정국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우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환국. 전환국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가요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 많은 제자들은요. 아, 선생님 좀 전에 봤었던 전화 관련 업무요 라고 대답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전환국은 화폐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광해원. 어렵나요? 이것은 서양식 근대 병원입니다. 서양식 병원. 이 광해원 같은 경우 나중에 이름을요. 제중원으로 바꿨어요. 예전에 드라마로 제작된 적도 있었죠. 그렇죠? 우정국, 전환국, 광해원 같은 역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말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근대 문물 들어오는 거 보니까 똑똑한 인재가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서당에서 교육받는 그런 사람들 말고 신식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많은 학교를 세워요. 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식 신식 학교는요. 정부에서 세우기 전에 먼저 민간에서 먼저 세웠어요. 정말요 선생님? 그 학교가 바로 뭐냐면 원산학사라는 학교입니다. 원산학사. 이름에 이미요 답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 사람들이 세운 학교일까요? 원산. 원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북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원산학사라는 학교를 세웠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 부분 제가 시작할 때 말했었죠. 어떤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나온다고요. 자, 우리 제자들은요. 그 분야별로 잘 이해하시고요. 특히나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우리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바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우정국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우편 업무. 전환국에서는 전화 아니에요. 화폐 발행. 광해원에서는 서양식 근대 병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산학사는 나라에 세운 건 아니지만 근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였습니다까지 기억시켜 주세요. 조금 암기할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암기하고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읽고 OX 하시오. 1번. 전환국을 설립해서 전화를 보급하였다. 선생님 좀 전에 한 2번 정도 강조했었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화폐 발행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두 번째. 광해원은 여러분들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서양식 병원이니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3번. 일본은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사권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군사권이 아니라 외교권. 그렇죠. 이 부분도 틀렸네요. 마지막.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러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암기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6회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개항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근대 문물에 대한 신문 광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개항 이후 들어온 문물이 아닌 것은 볼까요? 먼저 1번, 친구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면 덕률풍, 텔레폰을 발음난 대로 이제 한자로 쓰면 덕률풍이 됩니다. 아까 보셨죠? 그쵸? 오디오만큼 상당히 큰 거. 자, 두 번째, 일찍 일어나고 싶다면 자명종을 써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오늘 자명종을 이야기 안 한 것도 있지만요. 예전에 조선 후기 때요. 자명종, 천리경, 그리고 또 그렇죠. 고려 만국전도까지 조선 후기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요. 전체 시대를 다 묶어서 시험 내기 때문에 시대 간 구분 잘 하셔야만 됩니다. 3번, 전차가 설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최초의 구간이 서대문에서부터 저기 청량리까지 명성황후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4번, 전기불이 들어오는데 최초로 들어왔던 곳은 바로 궁궐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은 개화기 교통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교통시설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기차가 되겠습니다. 자, 기차와 전차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기차는 지금 이렇게 레일이 땅 밑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쵸? 자, 그리고 전차 같은 경우는요. 일단 칸 자체가 좀 적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통시설이에요. 조금 차이를 두시고요. 1번, 최초의 기차는 경인선, 인천까지 갔습니다. 맞죠? 화륜거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요. 불을 뿜어낸다라고 해서 화륜거 맞고요. 일본은요. 자신들의 군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건설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건설되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5회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가상 기자회견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인데 우리가 상상을 해서 한번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등장한 역사 인물들과 관련 있는 사건은 이라고 했는데요. 볼게요. 자, 기자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을 쓰셨던데요. 이 글을 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시일야 방성대곡? 이게 목놓아 울었대요. 장지연 선생이 왜 목놓아 울었냐를 봤더니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을사죄악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민영환 선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민영환 선생이 이완용 등이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면 을사죄악 체결이 되겠죠. 죽음으로써 이 일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보기를 봤더니요. 답은 좀 쉽게 눈에 보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답을 조금 쉽게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 시험을 보면 모든 시대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오늘 복습하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회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순서별 문제예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순서별 문제가 우리 제자들이 가장 좀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가에서 라의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보자 빼앗긴 우리 역사. 목차가 났는데요. 우리 군대 강제 해산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가 대한제국 너희들은 돈이 없잖아. 돈도 없는데 무슨 군대를 유지하니? 라면서 군대 해산시켰다라고 했죠. 을사조약 전입니까? 을사조약 후입니까? 을사조약 후입니다. 자, 연도를 여러분께서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1907년 을사조약 이후. 자, 두 번째,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갔대요. 외교권을 빼앗아갔다. 너무나 확실하죠. 언제입니까? 1905년 을사조약. 명성황후가요. 일본인에 의해서 시해당했대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것을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을미사변은요. 1895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마지막으로 조선 총독부가 세워져서요. 식민 통치한데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건 1910년부터의 상황이죠. 그쵸? 자, 그러니 순서는 아니죠. 다, 나, 가, 라.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면서 선생님 역시나 순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군요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요. 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났습니다. 지도에 나타난 활동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볼게요. 자, 지도를 보니 여러분들, 자, 서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907년 4월에 이준이 출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 도착을 했죠. 여기서 이상설 선생이 합류를 했고요. 이번엔 러시아, 이 지역에 가서요. 이휘종 선생까지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착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네덜란드 헤이그가 되겠는데요. 헤이그라고 하면 만국 평화회의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쵸? 고종은 이들을 왜 헤이그에 파견을 하였습니까? 바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을사조약 때문인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요. 1876년에 체결된 거 알고 계시죠? 명성황후는 1895년 시해되었고요. 고종이 강제 퇴위된 것은 1907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건 1907년인데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물어본 건요. 이 사건 이후에 결과를 물어본 겁니까? 배경을 물어본 겁니까? 배경을 물어봤죠. 그러니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4번이 된다고요.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결과와 배경이 많이 헷갈릴 터이니 을사조약을 기준으로 해서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강제 퇴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마무리했으니까요. 우리 출제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조금 많습니다. 3가지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한 저항을 묻는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국권 침탈 과정.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 고종 강제 퇴위, 군대 해산, 국권 침탈 과정 잘 물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대적 기관과 그 역할에 관한 문제, 특히나 전황국 그 역할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38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기관들도 많이 나오고요. 사건 순서가 조금 복잡하죠? 제가 미리 하나 걱정을 좀 하자면요. 다음 시간에는요.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거의 20분에 가까운 분들이 등장하니까요. 오늘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